안녕하세요. 가톨릭 미디어를 말하다 박은미입니다. 언론은 권력의 남용을 감시 비판하고 사회의 부정부패를 고발하는 공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더 엄격한 윤리성이 요구되는데요. 언론 윤리가 지켜지지 않으면 사회가 뿌리부터 흔들린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을 것입니다. 일부 뉴스 비평 시간 언제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천주교 매스컴위원회 서석희 신부님. 예, 안녕하세요. 방송평론가 정석희님. 안녕하세요.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조영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주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학사 역사 교과서 논란과 관련된 소식이네요. 네, 이번에 논란은 사실 역사 인식과 관련된 이념 논쟁이라기보다는 아주 사실적인 관계를 제대로 기술하지 않은 부분이 네네. 컸거든요. 예를 들어 뭐 국민들이 다 합의하고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3.1 그 위안부들이 일본군을 따라다녔다. 네. 이런 거 할지 3.1 운동이 폭력적이었다. 또 하나가 그 독도와 관련해서 그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독도 문제가 언급되지 않아서 그 이후부터 영유권 분쟁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3.1 운동이 폭력적이었다. 그런 부분을 그 교학사 교과서를 가지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강의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학생들이 답에 폭력적이었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하나가 정부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대부분 이제 우리 국민들이 독도는 당연히 우리나라 땅이기 때문에 일본이 분쟁 지역화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마치 교학사 교과서만 보면은 지금 분쟁 지역인 것처럼 인식을 하게 만드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기술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교과서에. 네, 그렇습니다. 그 위안부가 따라다녔다 이 부분은 좀 수정하긴 했는데요. 그 작년 12월 교육부 승인 이후에도 751건을 수정했는데 그 1월 13일 날 교학사의 최종본이라고 또 다시 내왔어요. 내왔는데 거기에도 한 360여 건. 아이고. 이 잘못 기술돼 있다고 전문가들이 좀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주 현실적으로는 많은 부분들이 잘못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교학사 교과서로 수능을 봤을 경우에 공부에 수능을 봤을 경우에 뭐 제대로 된 점수를 받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나 문제 의식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제로 그 교과서 문제를 언론이 어떻게 다뤘는지 이제 그 얘기로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언론 태도는 어땠나요? 그 작년 8월부터라 너무 기니까 올 이제 1월 달 채택이 본격화된 시기 네. 또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처음에 그 1월 초쯤에는 그 특히 신문들은 잘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보도하게 되면 교학사의 문제점들이 더 많이 부각되기 때문에 보도하지 않다가 갑자기 6일 날 교육부가 그 특별 조사를 하겠다, 외압과 관련된 특별 조사를 하겠다고 나서자마자 이제 보도를 하기 시작했고 네. 또 교육부가 그 외압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발표를 하니까 그 보도를 더욱더 부각시켰는데 이 보도 건수로 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지금 한겨레 경향이 1월 1일부터 17일까지 한겨레 경향이 각각 59건과 56건 보도했는데요. 이에 반해 조선중앙동아일보가 각각 33건, 20건, 23건. 이 보도량이 좀 2배, 3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근데 네. 이게 차이가 나는 게 이유가 그 초기에 보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차이거든요. 사실 교육부의 그 조사 그 이후부터는 보도 건수가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뭐 일종의 의제 축소 같은 그러네요. 것들이 있었죠. 진실이 왜곡돼서 수록돼 있다 이게 문제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오류 부분은 많이 알려지지 않아가지고요. 그 위안부가 따라다녔다는 표현 그 부분만 가지고 계속 얘기가 되고 있지 이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기사화가 많이 되고 있지 않아요. 틀린 부분이 많으니까 그걸 계속 보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념 논쟁으로 아예 몰아가는,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런 사실관계에 기초한 오류가 있다, 많다가 아니라 이념 논쟁이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것도 외압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좀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념 논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이 왜곡됐냐 안 됐냐 그게 지금 포인트인데 네. 이제 언론이 그걸 조금 더 호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좀 희한한 상황인 것 같아요. 방송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나요? 방송도 비슷한데요. 네. 지금 방송들이 보도 건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논란이 굉장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1월 초에 보면은 관련해서 교육부, 그러니까 채택과 교육부의 발표 관련해서 3건 내지는 3.5건, 뭐 4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특히 KBS, MBC가
그 교학사 교과서 그리고 교육부의 대변자를 자처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보도하지 않다가 교육부가 교학사나 뭐에 유리한 발표를 하니까 그걸 또 이제 계속 보도하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 MBC의 경우는 3건을 좀 냈습니다. 관련 보도 3건을 보면은 그러니까 교학사 교과서를 옹호하거나 교육부의 외압 발표 관련된 인터뷰는 43초를 했고요. 네. 같은 보도에서 그 채택을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비판한 쪽의 그 인터뷰는 7초였습니다. 이거는 뭐 오류 내용을 전할 수도 네, 없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보통 방송에서 많이 범하는 오류가 기계적 균형이잖아요. 찬성, 네네네. 반대, 반반씩 인터뷰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균형을 맞췄다라고 하는데 이런 최소한의 균형조차도 없이 일방적인 보도를 했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참 역사 교과서를 우리나라 역사 자체를 너무 다 알려진 역사를 왜곡하는 것을 옹호하는 방송 언론 네. 이런 태도 진짜 어느 나라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또 한편 드네요. 네. 네, 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그 1월 13일에 뉴욕타임즈가 정치인과 교과서라는 사설을 실었어요. 네. 실었는데 그 안에 어떻게 표현했냐면 일본의 아베 총리, 우리가 일본의 역사 인식, 우경화랄지 교과서 왜곡을 굉장히 많이 비판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 사설에서는 그 아베 총리와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을 일치시켜서 그러니까 동급이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그 자기네 정권에 맞는 일방적인 역사 인식을 교과서 자꾸 넣으려고 한다. 네. 문제다라고 이렇게 사설을 썼는데요. 관련해서 동아일보가 굉장히 크게 반발을 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그 일본의 우경화 역사 인식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하는데 우리 교과서들도 그런 일제 그 일제 침략을 미화하는 듯한 그 교과서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네. 걸로 저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좀 미국에서도 이걸 관심 있게 보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씁쓸한 네. 소식인 것 같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그래도 그 채택률 0%인 걸 보면 국민들의 역사 의식의 힘을 보여준 뭐 사건이 아니었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부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교과서 부분에 대해서 뭐 좌편향, 우편향 이렇게 예. 논의되는 것에 대해서 신부님도 되게 좀 답답한 측면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이 교과서 문제뿐만 아니라 네. 이제 일종의 저는 이제 언론에 보도하는 여러 가지 형태들인데 항상 이 좌편향이라든가 우편향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권의 논리죠. 그렇죠. 네, 그 정치권의 논리고 만약에 그 이쪽 저쪽에서 주장이 다른 뭐 양대 진영의 논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언론이 어떨 때는 언론은 나름대로 저도 정말 절대적이고 완전히 객관적인 보도라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나름대로 언론사는 나름대로 논조가 있는 것이고 성향이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하지만 항상 이런 일들이 이런 이와 비슷한 유사한 일들뿐만 아니라 다른 일들도 많이 있죠. 이 안에서 언론이 하는 역할들이 뭐냐면 그 언론이 말하자면 정치권의 이런 그 좌편향 우편향의 논리를 따라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언론 하면은 당연히 어느 쪽이고 어떤 언론 하면은 이쪽이고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이미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말이죠. 언론과는 맞지 않는. 예, 언론하고 전혀 맞지 않는 정체성에 관련돼 가지고도 그렇죠. 언론은 어느 쪽 편이라든가 이쪽 편이라고 하는 그런 논조는 가질 수 있고 나름대로 신문사의 어떤 이념이라든가 이런 건 가질 수 있지만 너무 정치권의 논리에 의해서 대변하는 듯한 역할들. 네. 그래서 이번에 교과서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교과서가 나왔을 때는 당연히 그 신문은 의뢰 그렇게 얘기한다든가 저쪽 언론에서는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과연 어떻게 제어가 되고 어떻게 컨트롤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면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말하자면 정치권의 논리, 그러니까 좌편향 우편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 어떤 진영 논리를 이 언론이 따라가게 된다면 그걸 구독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시청자들한테 강요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판단은 이런 것이고 우리 입장은 이런 것이니까 당신들은 들으라는 거예요. 정말 언론이 해야 될 입장은 공정한 보도, 자세한 내용, 심층적인 분석들. 그러니까 실제로 교과서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서 판단하게끔 제시하는 거지 판단을 강요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 원칙적인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그야말로 자성적인 노력도 필요하고 그 노력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책임에 대해서도 물어야 되고 아마 미국의 언론 같은 경우도 제가 조금 과거에 본 적이 있는데 아주 공정한 보도를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때로는 매춘 언론이라든가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그 밑에까지도 내려갔었지만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노력했던 것은 정치권도 아니고 다른 쪽도 아니고 자체 내에서의 아주 신랄한 비판과 그것이 잘못될 경우 그 잘못 방향으로 갔을 때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치명타를 입게 되는 그런 경우들. 저는 이 모든 재반적인 늘 되풀이드는 이런 말들, 늘 되풀이드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언론 비판과 거기에 따른 나름대로의 책임 의식을 갖게끔 하는 어떤 룰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네. 네. 언론의 책임성에 대한 우리의 과제를 말씀해 아니, 주셨네요. 저는 네. 부산의 케이블 채널에서 야구 중계를 할 때 허용된 편파 방송을 하잖아요. 아, 네. 요즘 공중파 뉴스를 보면 그런 케이블 채널 생각이 나더라고요. 편파 방송하고 있다. 네.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좀 인식을 하고 있죠, 요즘에.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유치원 교사가 원생들을 학대하는 CCTV 장면이 또 공개돼 네,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던 사건들이네요. 그 언론 보도에 보면은 진짜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요. 근데 실제 그 사건 중에 또 몇 건은 전혀 다른 결과를, 그러니까 그렇지 않았던 거죠. 결과를 초래한 그 나온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이 그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진실이죠. 진실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몇 건의 사례를 통해서 네. 이런 언론의 왜곡 보도, 오보가 그 당사자들, 개인이나 사회에 미치는 큰 악영향, 그리고 상처들을 어떤 것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하여튼 언론의 책임성과 관련된 네.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신다면. 네, 그 앞서 보신 그 KBS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게 네. 2012년에 있었던 9시 뉴스였습니다. 근데 이 영상 보시면은 유치원 교사가 네. 아이들 학대했다 이런 보도인데요. 이게 그 일상적인 왜곡 보도라기보다는 그 넘어서 조작 보도였다. 이 법원의 판결이 최근 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말씀드리겠는데 네. 1월 12일 날 1심이긴 하지만요. 법원에서 이 KBS가 그 유치원에게 4천만 원을 배상하라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주요 요지가 뭐냐면은 그 원래는 그 동영상이 그러니까 유치원 교사가 학생을 이렇게 신체 접촉하는 영상인데 이걸 2배 빠르게 재생을 시켜서 마치 때리는 것처럼 아, 그 악의적 편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이 물론 아님과 동시에 저희도 그 당시에 큰애를 어린이집 보내고 있었는데 모든 국민들이 우리 애는 괜찮나, 우리 그렇죠. 유치원은 네. 우리의 어린이집은 괜찮나 이렇게 좀 위기감, 뭐 더 심하게 말하면 공포까지도 불러일으켰는데요. 어쨌든 이 보도로 인해서 이 유치원의 원생이 급감하고 그리고 그러겠죠. 또 이후에도 모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걸로 4천만 원 정도인데요. 실제 이 4천만 원으로 배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유치원 문제가 그 선생님들이 소홀히 한 그런 상황이 많이 보도가 됐잖아요. 유아들이 학대를 받는 상황이. 근데 이것이 조작됐다는 저는 보도는 본 적이 없어가지고 지금 상당히 놀라운데요. 이게 정정 보도가 됐나요? 제가 확인한 거는 이제 뭐 언론을 전문으로 비평하는 그 매체인데요. 그 외에 다른 언론들에서는 보기가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또 이것 말고도 방송 조작된 사건들이 또 다른 사건도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네. 게 또 있나요? 가장 제가 충격적인 거는 그 SBS에 네. 긴급 출동 SOS라는 프로그램이 네네네. 있습니다. 지금 고발 프로그램이죠. 굉장히 사람들 많이 보시고 그게 방송되고 나면 인터넷도 많이 장식한 거였는데요. 그 예전엔 찐빵소녀라는 네, 그 방송분이 있었어요. 3번이나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 찐빵소녀 편의 피해자 윤보 씨가 제가 활동하는 곳에 상담 전화도 하고 또 제가 그 전화를 직접 받아서 좀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2008년도 9월부터 10월까지 그 3회가 방송이 됐어요. 이 내용은 이제 강원도 홍천의 한 휴게소 찐빵 가게에 있는 윤모 씨와 그 아내, 그 딸이 변양이 그 주인공인 변양 그를 4년 동안 상습 폭행하고 감금하고 임금을 갈취했다. 실제로 고발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는 그런 그쵸, 소재죠. 그쵸. 예. 특히 지적 장애가 있고 여성이라는 점에서 그 약간 나이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충격적이고 네. 공분을 샀었죠. 근데 추후에 확인된 걸로는 법원에서 최종심에서 난 거는 그 제작진이 미리 결말을 딱 정해놓고 모든 취재, 모든 과정을 다 조작한 것이다 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배상액이 그 무려 3억이었습니다. 저는 1개인이 3억을 이렇게 소송에서 이겼던 언론사, 또 거대 언론사를 상대로 했다는 것 자체가
이 왜곡 보도의 심각성, 그러니까 조작 방송의 심각성과 그 가족들이 당했을 피해의 정도를 가늠케 하는 액수라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3억 원으로 그러니까 사법적으로는 판결을 받았지만 네. 사회적으로는 이미 흔히 말하는 매장됐다. 그렇죠. 고 표현할 수 있죠. 매장됐는데 이게 회복이 될까? 실제 그때 이 사건을 알았던 분들 중에 판결이 이렇게 났다고 아시는 분들은 뭐 10%? 1%? 그 정도 될까 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삼양라면 공업용 우지 파동이 파동. 있었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오보잖아요. 그게 그 일로 인해서 무려 1,000명이 직장을 잃었다고 해요. 엄청난 사건인데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그 미국 사람들은 사골 국물을 먹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뼈가 공업용으로 분류된 거라고 해요. 그런데 그 공업용이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쓰레기라는 선택과 똑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삼양라면이 졸지에 정말 여러 사람이 피해를 입는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8년 동안 진실이 밝혀지지도 않았고 진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사람들은 그 라면 회사가 뭔가 잘못을 한 걸로 착각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게 참 언론 윤리가 있긴 하되 이걸 뭐 안 지킨다고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개인의 하여튼 윤리성이 참 중요한 대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신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조금 더 보강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보다 큰 힘을 가진 사람에게는 보다 큰 책임이 요구된다는 거. 네. 언론이 사실 많은 힘을 가지고 있죠. 사람이 그로 인해 가지고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빠져버린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윤리라는 게 제대로 언론이 인식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식을 해야 되는 네.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그 교황청 홍보위원회에서도 이 커뮤니케이션 윤리에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은 인간에 의한, 인간에 대한, 인간의 완전한 발전을 위한 거라. 이 말이 조금 어려운 말이긴 같지만 사실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한 사람이 이로 인해 가지고 이런 커뮤니케이션 과정 중에서 한 사람이라든가 한 집단이 엄청나게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들에 대해서 윤리적인 책임이 그만큼 큰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 언론은 그런 책임에 대해서 충분히 질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일체화 발전이라고 하는 우리 그 교황청 홍보위원회에서 했던 그 훈령에서도 네. 이런 얘기를 해요. 보도원이 엉뚱하게 주관적인 암시나 과장이나 선동으로서 진실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예, 40항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또 허브나 오보가 있을 때 수혜자들은 신속하고 명백한 정정을 요구할 권리와 의무를 보유한다. 네. 부당하게 빠뜨리거나 왜곡할 때, 편견에 치우칠 때 수혜자들은 적극 항의를 해야 된다. 이 권리는 보도원들의 간의 규약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제 이것은 아주 이상적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지금 현실 안에서.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법적으로 또 분명하고 명확하게 잘 보장이 돼야 되는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 언론 스스로 노력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적인 어떤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진실의 보도와 행여 조금 오버를 했을 경우에는 솔직하게 뭐 반성하는 태도 이게 이제 동시에 같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그 시민들이 왜 시민 소송제 같은 것도 왜 벌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뭐 물론 법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시간과 또 돈과 노력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간단한 방법 한두 가지 네, 소개해드릴 네. 텐데 우선은 그런 왜곡이나 오보에 대해서 개인이나 뭐 회사일 수도 있고요. 뭐 기자한테 당장 전화 걸어서 정정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사실 이렇게 해결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네. 그래서 법원으로 가기 전에 먼저 언론중재위원회에 문을 두드려 보시는 게 좋습니다. 홈페이지 가시면 뭐 그 절차 청구 절차와 또 네. 예시 그리고 상담 전화도 좀 친절하게 하고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텐데요. 저 주위에는 그 언론중재위원회 그 청구하는 게 뭐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나중에 방송은 그나마 자막이 나오지만 신문은 보통 이면에 아주 조그맣게 정정합니다. 눈에 안 보일 정도로 하는데 이게 그래서 무슨 효과가 있냐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게 정정 보도가 돼서라 효과가 있다. 뭐 반론 보도가 나와서 효과가 있다. 그러기보다는 그 언론의 잘못된 보도 관행 태도, 왜곡과 오보에 대해서 내가 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다. 그리고 문제를 지적한다는 걸 계속해서 끊임없이 할 때만이 그 언론사 스스로도 좀 스스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관대해지는 그런 흐름에도 경종을 울릴 수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에서도 중요하다 이런 네.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저희 수용자들도
보다 깨어있는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2부에서 만나 뵙겠습니다.